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탁.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요, 펀더멘털적인 영향도 또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0.27% 오르면서 2,450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큰 폭으로 사고 있는 5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볼게요. 0.01% 소폭 하락하면서 885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역시 살펴봐야겠죠.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동향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어야겠죠.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해외 주요 이슈들을 진단하는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네, 저희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 할 텐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경을 씻었네요. 네. 네, 눈이 너무 부어서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진단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 짚어볼 이슈 두 가지 그리고 해외 시황 흐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젠 트럼프 리스크라는 단어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지난 3월 미국 법인 세율 삭감 정책은 약 3조 달러의 투자 유치 효과를 볼 것이라는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과연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뉴스인지 먼저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근간에 또 많은 개짜스러운 그런 발언들과 행동으로 전 세계의 시장에 뭐랄까요. 사실 이익적인 건 없는 것 같고요. 많은 투자가분들이 정말 좀 짜증스러울 만큼 좀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나 뭐 이런들 발언 하나가 단순히 그냥 어떤 이벤트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어떤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트럼프의 행동들이 사실상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행동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이 트럼프의 발언들, 왜 이런 자꾸 얘기들을 쏟아내는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트럼프만이 알겠죠. 트럼프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트럼프의 어떤 미국의 어떤 우월주의 그런 부분들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보는 정말 누구나 상식선에서는 벗어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요. 그래서 이런 무역전쟁에 이어서 폭탄 발언 때마다 어떤 증시라든지 국제 오일 그리고 원자재 시장 자체가 일파만파 어떤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올 들어 이제 변동성 지수까지 85%에 급등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학습 효과적 뿐인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리스크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부 출범이 이제 2년 차인데요. 이제 또 중간 선거가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둔 어떤 액션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죄 없는 저희 투자가분들, 특히 개인분들이 지대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이런 트럼프의 그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국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그런 발언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일단 감내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시장이 뭐 좋다고만 해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또 좋은 전략을 가지면 여러분들 또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이슈를 좀 더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즐기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또 여러분들 또 투자에 또 좋은 또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트럼프 리스크로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작 리스크 발원지인 미국 경제는 오히려 좀 법인세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인 것 같아요. 이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었죠.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올 1월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 사실 이제 법인세 인하가 됐다는 얘기는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기사는 사실상 약간 시일이 지난 기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좀 이런 전망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우선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요. 뭐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기업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구인 수도 많아지고 일단 표면적인 내용은 일단은 기업으로서는 환영한다 그런 이제 액션이 나올 수 있겠고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어떤 악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조금 지속될지의 여부가 조금 궁금한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목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우리 멘토님의 의견 들려주세요. 네, 우선 뭐 법인세 감면은 어쨌든 기업 실적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미국의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도 시행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올 문제니까 지금 뭐 급박스럽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니까요. 개인분들은 미국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잘 다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매매 전략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또 가이드를 주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을 짚어드리면, 자, 어저께 많이 보셨겠지만, 자, 5일 시장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네. 자, 이 5일 시장 자체도 급등이 나온 이유는 이제 국제적 이슈죠. 그렇죠? 이제 시리아 내전에 관련된 러시아와의 미국의 갈등. 그 또한 트럼프가 연관돼 있다는 점. 네. 자, 그 부분 정말 뭐 조금은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해서 어제 지금 제가 차트를 좀 같이 좀 보실까요? 네네. 자, 5일 차트 같이 좀 보실게요. 일단 일봉부터 보시면 자, 지난 4월 6일 기점으로 해서요, 최저점 62불 때, 제가 이날 63.70 부분 내에서의 매도 전략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로 62불 때까지 한 번은 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확하게 61.80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자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수를 거치면서 사실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자리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트럼프의 저런 망발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까지
함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오일의 가격 급등에 좀 불을 더 지핀 그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국제 원유의 재고 발표도 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거의 400만 배럴에 가까운 그런 재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67.45달러까지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의 오일 시장은 유동성의 힘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으로는 집어내기 좀 힘든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유동성의 장세는 상방으로 가는 어디까지 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지 조정 구간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어제 큰 폭등이 나오면서 67.45까지 찍은 이후에 지금 단순 조정이 나오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상방 경직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유동성의 힘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라면 70불대선, 최소한 69불대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봉상 보셔도 66불대 중반을 돌파한 이후에는 그 이상에 있는 고점 자리가요, 70불선이 가까워져 있어요. 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지만 추격 매수 또한 좀 자제하시는, 왜냐하면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 변동성 장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분들의 좀 유의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일은 단기적으로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흐름을 보신 이후에 좀 안정된 흐름 이후에 좀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일에 대해서 지금 짚어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골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자, 골드 역시 자, 최근에 지난 금요일 이후에 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자, 달러 인덱스의 하락, 자,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그 이벤트를 타고 상승이 나온 부분이에요. 사실은 골드도 추가적인 하락이 1310선대 내외까지는 추가 하방 경직이 열려있었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면서 1370선에 근접하는 굉장한 폭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짚어드릴 때요, 1360선을 돌파하더라도 정고점의 돌파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골드 자체는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 발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이 골드가 과연 어디까지 폭등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세적인 폭발로 나온 장세다 보니까요. 직전 고점에 지난 2월 16일 날짜에 고점 부근을 맞고 조금 빠지는, 그리고 조금 빠진 내용이라기보다는 거의 150틱에 가까운 큰 조정세도 같이 나왔다는 점. 해서 오늘 시장은요, 어제의 큰 변동성에 따른 또 혼조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상단 부근 1360선대 이상에서는 단기 매도 진입을 손절선 25틱 정도의 손절선을 책정하시고 1360선 기준 내외에서의 매도 전략은 유효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해놓은 손절선을 꼭 지키시고 대응하신다면 아마 수익에 좋은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매수 쪽보다는요, 반등 시 매도를 노려보시는 전략을 일단 제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매매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저도 조금 놀랐어요. 이 오일 같은 경우는 65달러가 굉장한 큰 좀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좀 뚫었단 말이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65달러를 크게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지난 직전 고점이 65.57달러, 거기를 돌파가 나온다면 66불 때는 충분히 안착할 거라고 제가 어제도 계속 전략을 드렸어요. 해서 이미 상방의 어떤
상향의 유동성의 힘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요. 물론 지금 이익 실현의 물량도 일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8불 선대까지는 한 번 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68불 선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멘토님의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재미있는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목요일을 새롭게 채워주실 분입니다. 주성민 멘토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들 안경을 쓰시고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유행인가요? 네, 눈이 조금 안 좋아서 원래 안경을 썼었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안경을 쓰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훨씬 핸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분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짚어볼 이슈 앞서서 전거래일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전일장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국 증시는 시진핑 주석의 보아오 포럼에서 긍정적인 연설을 계속 쏟아내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앞으로 이 무역 긴장에 대한 완화도 더불어 상승이 연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비온 뒤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오늘 짚어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올해 중국의 공업용 전기, 철도 및 화물 운송량, 굴착기 판매량 등 다양한 산업 데이터가 잇따라서 기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잠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그리고 개방 의지를 밝히면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개방성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관련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문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인가요? 예, 우선은 2018년도에 공업용 전기 그리고 철도, 화물 운송량 그리고
굴착기 판매량 등이 중국 경제에 호조로 보고 있는 지표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2018년도에 이 공업용 전기가 최근 5년 동안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8일 중국의 발전과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전국 발전량이 전면적으로 증가해서 1월, 2월 달에는 전력 사용량이 1조 와트시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수치는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3.3%나 호조를 보이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력 사용량의 급증은 경제 지표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이 이 시차 경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 철도 화물 운송량입니다. 이 철도 화물 운송량 보고서에 따르면 역시 중국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철도 화물 운송량이 지난 1월, 2월 달에 약 6.4억 톤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동기 대비해서 한 8.8%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달에 이 굴착기의 판매량이 3만 8천 대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동기 대비해서 한 7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국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아 포럼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긍정적인 개혁 개방 정책까지 시사하는 발언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중국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굴착기 판매량이 거의 70%면 거의 80%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엄청난 증가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호전은 최근 이 시진핑 주석의 개방 정책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보아 포럼에서 제2의 홍콩을 만들겠다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은 사실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온 소식들입니다. 이 중국은 공산당 체제입니다. 리더가 한 곳으로 방향을 가리키면 이 좋든 싫든 그 방향으로 직진 따라줘야 되는데요. 2011년도부터 중국은 의도적으로 경기를 다운시키는 정책들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경기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정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방을 유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오랜만에 이 경기 확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만큼 이 지금의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약간 특이한 점이 아까 2011년도에 의도적으로 경착륙 시켰다. 그러니까 경기를 약간 냉각시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 하필 잘 나가고 있는 경제를 이런 식으로 경착륙 시켰을까요? 우선은 기초 체력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네. 08년도에 미국의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이 세계 경제는 공황, 마비 상태에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나홀로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일으켰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 후유증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무리하게 경기를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 2011년 이후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그 보아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자동차 업계의 개방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보아 포럼에서 이 금융 및 자동차 분야에 대한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었는데요. 이 눈여겨볼 부분인 이 해외 자동차 기업에 대한 이 중국 자동차 기업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과 그 자동차 이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이 같은 소식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놓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 타결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중국의 개혁 개방 확대 조치는 일찍이 계획되었다는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경제 세계화는 불가역적인 시대의 조류라며 이 시 주석의 이 선언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의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 자동차 기업의 이 중국 자동차 기업 지분 제한을 좀 없앤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약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국 기업 지분 보유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중국은요, 이 외국 기업들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국의 이 법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중국은 지금 외국 기업의 주식 보유수를 49%로 딱 커트라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외국 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는 자국 기업을 정말 보호하기 위한 정말 조치인데, 사실 이러한 이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 이 보유를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정말 다소 파격적인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 외국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정책 덕분에 외국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받게 될까요? 의외로요, 지금 한창 위기설이 떠들고 있는 이 테슬라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 홍콩의 영자지인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1일자로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중국에 가장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중국 이렇게 세 개 이 대륙을 상대로 장사를 잘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한 25%의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 다운시켜 줄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관세가 다운된다 그러면 테슬라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한 17,000여 대의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가 지금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50%가량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소문이 벌써 좀 나돌고 있나요?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소문 덕분에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우선은 테슬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단기 악재에서 일단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이 같은 소식이 주가에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볼 그런 여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어떨지 궁금해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자동차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일지, 사실 뭐 이런 정책적인 호조보다는 이 자국 생산하는 이 자동차들이 어떤 그 경쟁력을 보일지에 대해서 주가의 행방이 갈리지 않을까, 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좀 특이한 그런 또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는 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벌 개혁이 앞으로 계속 된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또 보일지, 여기에 또 키맨이 또 달렸기 때문에 이 중국의 영향과는 좀 다른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할 시간입니다. 오늘 또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중국의 사자성어인 우과 천청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비가 온 뒤에 하늘이 맑게 개다라는 중국의 사자성어인데요. 네. 이 무역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지금 큰 악재를 딛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랠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우가천청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비가 그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날씨도 이제 봄을 맞이해서 이제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경제 지표들도 지금 모두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여지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로 우과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업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항생전자라는 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이 중국 내에서 금융,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의 선두 주자로서요, 이 핀테크와 관련이 아주 밀접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금융기관의 IT,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상위권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경쟁력 또한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동사의 증권거래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래처가 한 1,000곳을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영업부 총 수량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이고요. 이 동시에 이 펀드 분야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업무의 커버 범위력도 굉장히 폭넓은데요. 은행, 증권, 펀드, 신탁, 그리고 보험, 선물 등의 금융시장 전반에서도 이 동사의 제품이 고른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2017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 정도 이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는 거의 78, 80%면은 뭐 거의 독점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한생전자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요. 월봉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특징이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 되어지고 나서 기대감에 의해서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항생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보더라도 장기 이동평균선을 크게 망가뜨리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봉상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단기에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지금 눌림목 때 한번 기다려서 매수해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생전자라고 해서 당연히 항생 지수 쪽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해 쪽에 속해 있네요. 관련성은 없는 걸까요? 이제 뭐 별다른 관련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네. 상해 증시에 지금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생전자가 70, 80%의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거를 좀 뚫기 위한 다른 신생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항생전자가 지금 이러한 우위를 계속해서 선점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좀 어디서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지금 중국이 사실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를 흉내를 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창업 벤처 기금들도 조성하고 있고 이 관련된 인프라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전자가 우선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항생전자는 다른 신생 기업들이 따라오기에는 좀 벅찬 그런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및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인 항생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요, 워낙에 지금 신흥국 시장, EM 시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팅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눌림목에서 이 철저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편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투자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국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주성민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인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우리 선주 멘토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시세 흐름 짚어보고 가야겠죠? 네. 오늘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시세 도와주세요. 네. 비트 9시 시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 7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소폭 상승, 소폭 하락,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아니고 상승해서 눈에 띄는 것들도 없는데요. 9시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장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에이다, 이오스, 특히 이오스가 그래도 39%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더리움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퀀텀과 리플 그리고 네오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도 9시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오스인데요. 자, 오늘 많이 급등하면서 거래량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2위는 비트코인, 그리고 1위였던 트론이 3위로 지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4위가 네오, 5위가 에이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시세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우리 프로그램 좀 시작을 하고 1, 2주 동안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달려왔었잖아요. 마이너스. 저 좀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좀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러한 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좀 지속될까요? 워낙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모멘텀이 있을 때 확실히 움직이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소식이 나오면 하락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저희 코인 리뷰도 하고 확실하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여유 있게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매일매일 너무 이렇게 좀 조급해하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니까 좀 전반적인 큰 시장을 읽는 그런 안목을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의 흐름 봤고요.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인도 정부가 불법 및 위조 의약품 근절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또 업계의 반응들은 어떤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갤럭시와 아이폰의 아성을 무너뜨릴 무기로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판도를 좀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중국의 기술력이 날로 급상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좀 주목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불법약 근절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했다고요? 네. 자, 블록체인 기술로 약물의 오남용이라든지 가짜 약을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이제 앞다퉈서 의약품의 유통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인도 정부도 본격적으로 불법 위조약 근절을 위해서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 현지 매체 팩터데일리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싱크탱크인 니티 아요그가 이제 인도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모든 약품 목록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위조 약품 그리고 마약을 걸러내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자, 인도에선 유통되는 의약품 5개 중 하나가 불법일 정도로 좀 무분별한 유통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이 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또 나아갈지 함께 발전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 기술 개발 그리고 또 막강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이어갈지 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인도 정부가 좀 이렇게 발빠르게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인도 내에서 굉장히 불법 약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니티 아요그 측에서도 말을 했듯이 위조 의약품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좀 사망이나 또 질병을 앓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근절해야 된다는 시급한 대책으로 내놓았는데요. 일단 블록체인 위에 이제 공급망을 올리는 거 그리고 인도에 만연한 그 위조 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 개념 증명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는 POC 작업을 완성한 후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 불법 의약품 시장이 이제 매년 20에서 25%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제 시스템이 완성되면요, 의약품은 제조 단계에서 이제 고유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 유통 이력이 남습니다. 그 추적을 할 수 있겠죠. 그 소비자가 구매할 때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통해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유통 이력 추적은 이제 의약품의 품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 인슐린 치료를 받잖아요. 이때 7도가 넘으면 안 되는데 그 보관 상태가 이제 배송할 때 약품에 IoT 장치를 부착해서 온도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부가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못 맞춘 의약품은 유통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등 확실한 품질 관리까지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인도 정부 측의 또 의견입니다. 네, 이런 소식은 블록체인 기술의 좀 대표적인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근데 정부 움직임 때문에 이 제약 업계에서는 좀 굉장한 반발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 있어요. 우리 제약 업계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뭐 인도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기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골칫덩어리인 가짜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인도 제약협회 사무총장의 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의약품의 바코드를 찍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그 규제와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를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바코드만 추가로 찍어도 생산성이 25%나 줄기 때문에 전체 의약품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다 하는 거기에 대한 해결이 돼야 아마 좀 제약업계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사를 살펴볼 때 앞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제약 유통 쪽에다가 좀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블록체인 좀 기술을 좀 이용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네, 뭐 민간 쪽에서도 일단 다른 나라 민간 쪽에서도 의약품에 대해서 유통을 위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가령 영국의 이제 블록Rx는 의약품 분야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체계를 적용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모덤도 의약품에 블록체인과 IoT 센서를 결합해서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도 이제 IBM과 손을 잡고요. 식료품에서도 유통에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 물류 추적 산업 이런 것들 함께 지금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지인을 통해서 약간 들었는데 인도에서 굉장히 마약과 관련된 분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과학기술이 좀 사회적,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주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난 가이드가 좀 예상이 되는데 우리 선주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너의 참여는 나의 힘입니다. 너의 참여는 나의 힘. 여기서 이제 너는 누구고 또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너는요, 오늘 이슈에 나왔던 인도와 또 중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나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의료약품도 있겠지만 또 이것들이 활성화된다면 다른 산업으로 뻗쳐나갈 가능성이 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직접 거래는 제재를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스마트폰에 이제 그 기술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워낙 그 인도와 중국이 움직이면은 또 전 세계의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더 많아지면은 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들도 그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 성장 모멘텀의 한 축을 또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참여는 곧 블록체인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의 참여는 나의 힘, 재미있는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저희 블록체인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하고 하셔야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시장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또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선주 멘토님, 네, 강의 도와주세요. 네. 자, 퀀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기업적 기술적 분석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기술적 장점을 합쳤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기술들을 갖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퀀텀 마케팅은요. 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코인으로 저희가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요. 자, 2월 2일 중국 국가우주국에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바로 인공위성 장엄 1호인데요. 이 초소형 위성 큐브셋을 탑재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물론 큐브셋 초소형이기 때문에 위성으로서 많은 기능을 담아내긴 힘듭니다. 하지만 뭐 퀀텀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이제 큐브셋에 탑재된 노드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IoT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PC 환경에 집중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PC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첫 시도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건데요.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온체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온체인 방식은 노드를 통하는 오프체인 방식과는 좀 다른데 이 오프체인 노드 방식과 또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온체인 인터넷은 사실 블록체인에 이제 모든 기록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도 길고 수수료도 비싸서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큐브셋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큐브셋을 쏘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래요. 굉장히 맞아요. 어렵지 않다라고 네. 하면서 뭐 경희대에서도 그렇고 서울대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 큐브셋을 쏘아 올린 게 퀀텀에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온오프, 자, 온체인 방식에서 이제 노드를 활용한 PC 환경을 떠나겠다는 데서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서 그런 시도를 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퀀텀이 계속해서 장형 1호 처음이 좀 어렵잖아요. 처음 이제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린 다음에 점점 확대를 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총 3개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고요. 2022년까지 총 72개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서 세계 어디서든 퀀텀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퀀텀이 일단 시작점을 쏘아 올렸으니까 앞으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다른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좀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요? 뭐 그들의 계획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 만약에 퀀텀이 이렇게 해서 좀 더 영역을 높인다면은 다른 코인들도 좀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각자의 또 고유의 그 마케팅과 고유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퀀텀은 이런 또 그 길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 화폐를 위한 것, 그리고 또 퀀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애플리케이션, 덱을 통해서 여러 영역,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금융, 여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좀 뻗쳐나간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좀 전 세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다는 그런 계획과 맞아 떨어져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뭐 굳이 그들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따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이 기술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호재성 뉴스긴 한데 사실상 모두 따라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마케팅 전략에는 또 너무 현혹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강의 이어주세요. 네. 또 이제 인공위성 다음에 왜 인공위성 썼느냐, 전 세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사를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고 모바일 전략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 고 가자 모바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퀀텀은 모바일 시장을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iOS 등 모바일 운영 체제에 이제 최적화도록 만들었는데요. 인터넷 사용자들도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발자 커뮤니티가 이제 또 퀀텀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서요, 모바일에서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그 사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또 퀀텀 개발자 팀이 이제 메시징 플랫폼, 뭐 위챗이라든지 또 왓츠앱, 바이버 등 기존에 널리
널리 사용되는 이런 플랫폼에 통합을 된다면 이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또 업그레이드 되겠고 이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분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이제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기술이 좀 발전해 나가면 우리 거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성이 좀 도모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제 퀀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입니다.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뭐 추적, 토큰 추적 가능성도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더리움의 기능까지 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퀀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탄한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퀀텀의 미래는 좀 밝지 않나라는 전망을 드리면서 네, 또 코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선주 멘토님의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주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암호화폐와 중국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더욱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